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학개론 2018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10월 13일에 이번에 해드린 거는 이제 2018년 기출문제 풀이 1회분이고요. 2회분은 제가 2021년 10월 13일에 티치온 웹페이지에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저희가 그 기업가 경영자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는 1번의 정답은 2번 카르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저희가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잘 알아두시고요. 협정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는 2번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히 기업들 간의 어떤 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경제학에서 보는 시각하고 경영학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는요, 또 카르텔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허용이 되면서도 그 프라이스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이제 그 가격 협정을 강조해서 일종의 담합을 해서 가격을 너무 세게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은 정부 당국에 의해서 감시를 받지만요. 어느 정도의 이제 비슷한 가격 레인지를 유지하게 되면 허용이 되다가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정부가 이제 그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형태를 저희가 이제 경영학에서는 카르텔이라고 보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연합, 그죠? 수평적으로 협정을 통해서 결합하는 형태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텔에 대해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용인을 하고 긍정하는 측면도 있고요. 약간은 정부 규제라는 시각에서 카르텔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다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2번 포터의 경쟁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을 넣어드렸는데요. 1번 차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은 이제 경쟁 전략들을 구분을 경쟁 우위 요소를 저원가에 둘 것인가 또는 약간은 고급 제품들과 고급 부품들과 어떤 어, 원자재들을 쓰더라도 서비스들을 가미하더라도 어, 좀 고가 전략 형태로 가는 차별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쟁 영역을 시장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시장의 특정 세그먼트 뭐 니치 시장이나 니치 마켓이나 특정 세그먼트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좁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그리고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 활용해서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원가 집중화 또는 원가 집중화 전략 하셔도 됩니다. 코스트 포커스 스트래터지까지 붙이셔도 되겠고요. 앞 위에도 다 코스트 리더십 스트래터지 붙이시면 되겠죠. 디퍼런시에이션 스트래터지. 자, 그다음에 차별적 집중화, 디퍼런시에이션 포커스. 차별적 집중화 또는 차별적 집중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포커스 스트래터지. 이렇게 이제 경영 전략들이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2번에 저희가 정답은 1번 차별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스트래터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예, 앞에서 저희가 이제 경영 전략론하고 기업가 경영자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조직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 사례에서 A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부여 이론은 자, 그래서 팀원 A는 작년도 목표 대비 업무 실적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팀 동료 B는 동일 목표 대비 업무 실적이 10% 부족하였지만 A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팀장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직하였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공정성 이론 또는 형평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JS 아담스 교수님의 공정성 이론 그림 또는 형평성 이론의 그림을 넣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 이론은 뭐냐 하면 자신과 조직 내 중거인물 내지는 중거인물들을 설정을 해서
조직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인식이 되는 인풋 대비 조직으로부터 제가 이제 보상을 받는 형태의 아웃풋의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 나누기 인풋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거인물들과 비교를 해서 그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동일한 균형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과소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다 보상이나 과소 보상인 경우에는 이거를 균형 상태로 제가 전환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자, 과다 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좀 저희가 산출을 임의로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투입을 늘린다. 그죠? 과다 보상이 지급이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예, 균형 보상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예, 과소 보상의 경우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소 보상의 경우에는 그 자신의 조직 상관, 여기서는 팀장님이죠. 팀장님에게 추가 보상을 이제 호소하거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제 약간은 중거인물을 또는 중거인물들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비교 대상 인물이 너무 이제 고성과 인물이다 그러면은 중거인물들을 좀 그 성과 달성 등급이 좀 낮은 인물로 바꿈으로써 그냥 심리적인 어떤 그죠 만족감이나 이런 형태를 얻는 형태로 동기부여 그렇게 이제 과소보상의 경우에는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중거인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마음의 어떤 안정이나 이런 걸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이런 과소부상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엑싯, 장이탈이라고 하죠. 그 주어진 그 직장에서부터 어떤 이직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가 그 이직이 되겠습니다. 과소부상이라고 인식이 돼서. 자, 그러니까 팀원 A는 작년도 목표 대비 업무 실적을 100% 달성하였다. 이거 자체가 인풋이 되는 겁니다. 조직에 대해서 내가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 대비 산출로 조직으로부터 받은 것이 B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비율이 낮은데 이 경우에는 과소보상이 투입은 많았지만은 산출이 작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보상을 팀장님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통 다음 기회를 모색을 하거나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탈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그냥 이직을 해버렸어요. A라는 분이 굉장히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경우에 이제 과소보상의 경우가 되겠고요. 이번에 공정성 이론이 활용이 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진로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관리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평가센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평가센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채용 과정에서도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승진 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내용 또는 교육 훈련 과정에서 저희가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와 관련된 역량 평가 이론가 진행될 경우에 평가센터법이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평가센터에 평가 대상자들을 모이도록 한 다음에 그 평가자가 다양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나 교육훈련이나 팀 프로젝트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 어떻게 그 평가 대상자들이 대응을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 달성 과정 자체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나온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평가 대상자들을 평가해서 선발을 하거나 모집된 인원들을 선발을 하거나 승진 대상자들을 결정하거나 또는 승진 대상자 결정을 위한 역량평가 또는 교육훈련 기법의 일환으로 이 평가센터법이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가센터법이 교육훈련이 될 때는 이제 특정 평가센터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다양한 교육훈련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이 주어져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임프루브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기법을 저희가 평가센터법, 어세스먼트 센터 또는 그 휴먼 어세스먼트 센터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AC, 저희가 이제 축약 용어로는 또는 HAC, 그죠? 휴먼 어세스먼트 센터, 사람을 평가하는 센터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양호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들을 특정 평가센터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또 평가하시는 분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이 유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승진 대상자들을 결정하기 위한 역량평가 이런 목적으로
평가센터법이 활용될 수 있고요. 3번 교육훈련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 그죠? 같은 논리죠. 이것이 이제 교육훈련에 활용이 될 때는 평가 대상자들을 다양한 측면들에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하시는 분이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 평가자분들이 다각도로 여러 측면들에서 평가 대상자들을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타당성도 높고요. 또 실제 이제 팀 프로젝트 이런 걸 수행하면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 상황과 비슷한 이론 중심의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론 플러스 알파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평가센터에서 구성이 되면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교육훈련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평가센터에 초대받지 못한 종업원이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맞습니다. 평가센터에 초대받지 못한 이게 약간 좀 단점이 되겠죠. 앞에 것들은 장점들이고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다른 평가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예, 4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평가센터법의 장점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단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게 이제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비용과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의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에 비해서 그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2, 3일 동안 그 합숙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다각도로 평가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높지만 좀 시간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죠? 이런 또 단점도 있어요. 4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부담의 완화. 최저임금제가 보통 시행이 되면은 인건비가 일정 수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제품 가격이 전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자유에만 맡겨지면은 그 저임금 형태로 경쟁이 되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되면은 임금의 하방 밑에 측면에 있어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계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 임금이나 경쟁을 방지를 해주고요. 제가 이것이 이제 제그 행정학 박사수료 논문이기도 했는데요. 정책학이나 행정학. 논문 주제가 최저임금제. 미국의 주정부별로 시행이 되는 최저임금제들을, 그죠? 주정부들이 추진하시는 최저임금제들을 이제 비교 분석한 것이 제 논문 주제였습니다. 3번. 임금이나 경쟁을 방지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4번. 유효 수요 창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임금이 되면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것을 보완해서 어느 정도 임금 소득이 보장이 되면 유효 수요가 창출이 돼서 경제 전반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이 소비 활성화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무역 활성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저희가 노동경제학의 모형에는 신고전학파 모형하고 노동수요 독점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전학파 모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좀 부정하는 모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W 스타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그것이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여기서는 그죠? W바가 밑에일 때도 제가 설정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시장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을 때는 그죠? 낮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별도 빗금을 제가 또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만 예, 이건 그냥 제가 그림 참조용으로 저희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 스타의 시장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노동 공급 수준이 W 스타 수준으로 그죠? 죄송합니다. W 스타 수준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시장 균형 임금 수준인 W 스타보다 높은 수준으로 W 바가 설정이 되면 그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고요. 또 이것이 시장 균형 임금 수준보다 낮은 W바가 이제 W스타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이 되면요. 어,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이 자연스럽게 W스타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죠? 예, 그런 형태로 돼서 예, W스타 수준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 설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설정이 되니까 W스타로요. 네, 최저임금제가 의미가 없고 신고전압화 모형에 의하면은 W스타 이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해서 오히려 실업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설정해놓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W스타 수준으로 그 임금 수준이 복귀를 하겠죠. 노동의 초과 공급이니까요.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서 실업 상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다시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W스타로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저임금제가 의미가 없다. 예, 그런 걸 뒷받침하는 모형이 신고전압화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답에 쓰실 때 신고전압화 모형을 쓰면서 최저임금제를 언급하시면 안 돼요.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제를 좀 부정하는 모형이고요. 옆에 있는 오른쪽에 노동수요 독점 모형이 최저임금제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론 모형입니다. 예, 노동수요 독점 모형은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어떤 독점적 경쟁이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산출물과 관련된 독점 요인이 있게 되면 그것이 노동수요와 관련해서도 노동수요의 독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자, 노동수요의 독점으로 연결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공급 곡선 외에 한계 비용 곡선을 설정해서 기업들이 이제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급 곡선 2로 MCL이 있고요. 그 MCL과 MRPL이 만나는 점에서 A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되고 그것은 이제 노동수요 독점자들은 그죠? 그 거기서 고용량을 결정해주고 그것을 이제 그 밑으로 내려서 저희가 이제 노동 공급 곡선 그죠? 그래서 WM 수준으로 이제 임금을 내려서 고용과 그 임금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W바라는 형태로 최저임금을 그 시장 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요. 그 노동의 한계 비용 곡선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굵은 선으로 제가 표현해 드렸죠. MC 곡선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MC 곡선이 바뀌게 되고 결국 이제 MC 곡선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바뀌게 되니까 MRPL과 MCL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바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경제 시스템 전반의 고용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MCL 곡선과 MRPL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되니까 이 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W 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노동수요 독점 모형에 의할 때 정부에 의해서 설정되는 최저임금이 또 고용량의 경우에 따라서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5번 소비자 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인사노무관리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5번도 인사노무 했잖아요. 6번의 인사평가 방법 중 피평가자의 능력, 태도, 작업, 성과 등에 관련된 표준 행동들을 제시하고 평가자가 해당 서술문을 대조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자, 6번의 정답은 3번 체크리스트법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은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 체크리스트법 예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잠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조승철이라는 과장님은 조승철 과장은 이제 그냥 존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략적 기획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해당 여부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됐고 평가자가 체크하신 것이고요. 태도라는 측면에서 조승철 과장은 업무 기술 습득에 열정적이다. 네, 이것은 체크가 안 돼 있죠. 작업 행동이란 측면입니다. 조승철 과장은 지각을 하지 않으며 업무 보고 기한을 준수한다. 네, 체크가 되어 있고요. 예, 성과라는 측면 1, 2가 있습니다. 성과 1, 성과 2, 성과 1.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LG전자에 잠시 근무를 해서 그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예, 조승철 과장은 2020년에 LG전자 OLED TV 100대 이상을 팔았다. 예,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성과 2입니다. 예, 조승철 과장은 2020년에 LG전자 윈과 V50S 싱큐 150대 이상을 팔았다. 예, 이거는 체크가 안 돼 있죠. 예, 윈과 예를 들면 뭐 120대, 뭐 100대, 120대 그렇게 파신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체크, 자, 이게 모든 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10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과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지금은 평가 결과 체크가 된 것이 이제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체크 한 개당 20점에서 60점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7번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S21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갤럭시 G 폴드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LG전자 윙하고 LG전자 V50S 싱큐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제가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무료 강의도 해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강의 공유를 해드리는 것도 이 스마트폰들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 강의 자료들을 다 받으셔서 스프링 노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지하철이나 차 타고 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는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틀어놓으면 이제 강의가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들을 스프링 노트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요. TV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직접 LG전자 윙하고 LG전자 V50S 싱큐로 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자, 7번의 정답은 2번 역할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역할연기법은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고요. 교육훈련 방법이죠. 그래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실 때는 1번 전문가 자문법을 활용하시거나 필요한 인사평가 기록들 등을 활용하시는 자료조사법, 뭐 조직평가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4번의 면접법, 그러니까 교육훈련 필요성이 있는지를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 및 평가 대상자와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는 면접법도 있고요. 5번 델파이 기법이라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들을 진행해서 여러 이제 조사 활동들을 진행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의견을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해가면서 필요시 다른 전문가분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의 평가 의견들도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등 이걸 반복함으로써 교육훈련 필요성 여부, 예전 교육훈련 대상자들과 관련된 숫자 결정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델파이 기법이 활용될 수 있어요. 자, 2번 역할형 기법은 교육훈련 기법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종업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개선 및 인간관계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법으로서 각 상황에 따른 역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수행함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직 내 어떤 특정 역할을 직접 해봄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대리다. 그러면 이제 또는 선임이다. 그러면 책임분의 역할을 바꿔서 해봄으로써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책임분은 선임 또는 책임분이 또 임원의 역할을 해보시고 임원분이 책임 역할을 하심으로써 서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역할 일종의 롤 플레잉 기법이죠. 역할 연기법이 이제 교육훈련 기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조직론 시험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맥그리거 교수님의 XY 이론은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라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Y 이론에 해당하는 가정 또는 동기부여 방식이 아닌 것은, 자, 8번의 정답은 저희가 2번이고요. 2번처럼 직무 수행에 대한 분명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X이론적인 통제 중심의 인간관입니다. 기타 Y이론은 약간은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관리 방식이 되겠어요. 동기부여 방식. 그래서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능력 보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 조직 구성원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2번은 X이론이고요. 1번은 Y이론, 3번도 Y이론입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통제. 이것도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믿는 방식이죠. 4번 성취감과 자아실현 추구. 인간은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을 믿고 맡겨도 스스로 열심히 한다. 이런 거예요. 5번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 그죠? 그래서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Y이론에 입각한 동기부여 방식들이고요. 2번이 X이론에 입각한 동기부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맥그리거 교수님의 XY론을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그리고 경영관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를 시켜두시고 보시거나요. 제가 수업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X이론은 인간을 좀 그 통제 대상으로 보면서 좀 믿지 못하는 방식이고요. Y로는 인간을 믿고 맡기는 자율적인 어떤 동기부여 방식이나 경영 관리 방식과 연결되어 있고요. X로는 그 통제 중심의 인간 경영 관리 방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X론에 입각한 경영 관리 방식들은 예를 들면 뭐 성과 평가나 성과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X론에 입각한 것이고요. Y론에 입각한 것은 조직 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제도나 제한 제도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Y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X이론에 입각한 경영관리 방식들과 Y이론에 입각한 경영관리 방식들이 동시에 모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서번트 리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5번은 저희가 변혁적 리더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범한 행동 이런 것들이 주로 카리스마 리더십,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로 목표 이론을 제시하셨던 저희가 리더십 이론의 그 로버트 하우스, 알 하우스 교수님, 그죠?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요. 하버드 대학교 이제 그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셨던 그 로버트 하우스 교수님의 그런 어떤 연구 이후 이제 진행이 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죠. 자, 그래서 그 막스 베버, 독일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분의 일종 교수님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막스 베버 교수님의 막스 베버라는 교수님이고, 저희가 이제 그 리더십과 관련된 그 카리스마, 거기서 리더십이 아니고 이제 권한 유형이나 지배 유형론이죠. 카리스마적인 권한 또는 카리스마적인 지배 유형론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리더십 이론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서번트 리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부하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 이 로버트 그린리프 교수님이 제시했죠.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라는 분은 조직 구성원들을 묵묵히 앞에서 도와주면서 또 뒤에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도 육성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일과 삶의 균형도 좀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묵묵히 이제 끌어들이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리더십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하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요. 2번 부하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3번 권력이나 지시보다는 설득으로 부하를 대하고요. 4번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심어줍니다. 5번은 저희가 좀 변형적 리더십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주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과 연결된다고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노무관리론 10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업이 주어진 인건비로 평시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경우 이 초과된 부가가치를 노사협동의 산물로 보고 기업과 종업원 간에 배분하는 제도. 자, 그리고 이제 노무비 외 원재료비 및 기타 비용의 절감액도 인센티브 산정에 반영함. 자, 저희가 이 10번의 정답은 4번 럭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인건비 제도, 이 보상 시스템이 이게 럭커 플랜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10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저희가 소비재는요. 자,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고요. 제품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크고요. 구매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죠.
자, 11번의 정답은 3번 전문품이 되겠습니다. 스페셜티 굿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그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을 제가 구분을 해드렸어요. 자, 편의품은 치약, 세제, 커피, 비누, 신문, 껌 등을 의미하고요. 비교적 저관여의 제품이고요. 자, 선매품은 가전제품, 의류, 가구, 승용차, 항공서비스 등이 되겠고요. 비교적 고관여의 어떤 제품을 선매품이라고 하고요. 제가 마케팅 전략들은 밑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전문품은 각각 이제 컨비니언스 굿즈, 편의품, 쇼핑 굿즈, 선매품, 스페셜티 굿즈 전문품이 되겠고요. 매우 높은 고관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자동차, 유명 디자이너 의류, 법률 자문 서비스, 롤렉스 시계, 구찌 핸드백, 전문적 의류 서비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의 저희가 시그니처, 또는 시그너처라고 영어 표현은 시그너처인데 한글 표현으로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통 이제 외국 분들 발음하실 때는 시그너처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시그니처 가전 초고가 프리미엄 가전 제품들은 또 전문품에 해당한다. 전문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전 제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그죠? 제품 또는 상품 서비스 유형에 맞게 마케팅 전략들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마케팅 관리론. 자, 마케팅 관리론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제품 가격 결정 방법 중 초기 고가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을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저희가, 1번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제품 가격 결정 방법에는,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할 때 좀 저가 위주로 설정이 돼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고객분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점점 이제 중가나 고가 형태로 이제 제품 가격을, 제품 레인지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고가 전략.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에 접근할 때 또는 신제품 출시를 하실 때 좀 비싸게 제품 가격을 설정한 이후 단계별로 가격을 낮추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가격을 설정해가는 초기 고가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애플의 아이폰 13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키밍 프라이싱이 되죠. 처음에 이제 고가로 출시한 이후 제품이 이제 시장에 널리 퍼지면서 제품 가격을 단계별로 낮춰가는 형태 또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 물론 이제 처음에 고가로 진입을 한 이후 중가나 저가 제품 형태로 제품 레인지를 넓혀가는 경우에도 저희가 스키밍 프라이싱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 또 LG전자의 삼성전자의 S20는 이런 것들 다 프리미엄 제품들이죠. 또는 이제 갤럭시 G 폴드 이런 것들도 다. 근데 이제 일반 또는 이제 LG전자의 V50S 싱큐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 LG전자 윙 이런 제품들도 이제 프라이스 스키밍 프라이싱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Q는 약간 중가 모델이고 Q92, Q52, X 형태가 있어요. X 모델 또는 해외에서는 W 모델들도 있는데 X 모델들. 근데 X 휴대폰 바타입 스마트폰들은 이제 저가 스마트폰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게 되면 초기 고가 전략을 설정했을 때 수요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액들과 단기 순이익 금액들이나 총포괄이익 금액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 고가 전략을 좀 채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2번의 생산 및 마케팅 비용이 높은 경우, 2번, 3번의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4번 제품의 혁신성이 큰 경우, 5번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고가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을 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1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 고가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을 좀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손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2018년도 공인노무사 경영학개론 기출문제들을 제가 풀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가 이제 2021년 10월 13일에 제가 2018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제1차 시험 정형학개론 기출문제 파트, 기출문제 2회분, 기출문제를 이제 2회분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